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국회 서민주거 특위. 내년에 전월세 대란은 어떻게 할지 그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줄여서 서민주거특위라고 하는데 이름 그대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모인 겁니다.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현행 전월세 제도의 틀을 바꾼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 도입하겠다 논의를 했는데 하나도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고요. 합의가 된 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지금 6%인데 5.5%로 0.5%포인트 낮춘다는 건데 이것도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금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게 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 국회 서민주거특위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예, 제가 너무 많은 혹독한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동안 활동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서민주거특위가 출발하게 된 배경에 비추어 보면 예. 활동 결과는 사실 실망을 넘어서 참담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서민주거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큰 부동산 3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통과시키는 것 대신에 서민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네. 거의 빈손으로 끝나게 된 거죠. 하나도 얘기가 안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네네, 그렇죠. 네. 부동산 3법은 사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네. 다주택자가 두 채 이상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서민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데 비해서 서민주거특위의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세 전환율 0.5%포인트 인하, 네. 표준계약서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전부고 사실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도입돼야 했던 정책이었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네. 상한제는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고 폐기된 상황이죠. 근데 박사님 왜 이게 이렇게 하나도 안 되고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요? 네네. 이거를 조금 내리는데 그쳤는데 이게 성과는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나머지가 안 된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6%인데요. 네. 정부 출자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감정원에서는 매월 네. 전월세 전환율을 시도별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도 6% 미만인 지역은 전혀 없거든요. 가장 낮은 세종시가 6.2%고 예. 7월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높은 경북의 경우에는 10%를 넘고 있어요. 네, 서울은요? 서울은 어느 정도 서울도 되죠? 6%, 6.4% 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네. 예. 네, 이것은 사실은 임차인과 임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렇다면 전월세 전환율을 준수하게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이 현실이고, 네. 그래서 이것들이 지켜지게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전혀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5.5%로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가 않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 판단하고 있는데요. 서민주거특위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실효성 없는 정책을 만들어냈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위가 근데 소위 말해서 이름값을 하려면은 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줬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진짜로 완화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좀 통과가 됐어야지 될 텐데. 네네. 그렇죠? 근데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한다. 네네. 이것도 설치가 의무는 아니죠.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도 사실은 최소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루어져야 이것들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사실은 전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네.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합의를 하기가 어렵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네. 실은 그 얼마를 인상할 것이냐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뭐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료 반환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차료를 얼마나 올려야 되는 것이 적정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이런 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겉으로 네네. 보여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표준 계약서도 이제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 서울시 등에서 이미 제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네. 네, 우리나라는 사실상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 제도적인 장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데 이 표준 계약서는 기존 법 체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표준 계약서에는 뭐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뭐 계약 전에 임대인의 국세 완납을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자칫 무심코 넘어가기 위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확인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예. 큰 틀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첨예한 대립이 있기는 했어요. 보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요. 네네. 근데 집중 논의는 하기는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정부도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 같고 시장의 눈치도 좀 본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네네. 도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네네.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 특별한 뭐 이제 상황을 빼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네. 임대료 체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임차인들이 계속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권리로 주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뭐 2+2로 해서 이제 4년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네. 최소한 2년 정도는 연장되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권리로 주어졌을 것 같습니다. 2+2 그러니까 이제 또 노동법 쪽도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네. 똑같네요. 네네. 근데 이 2년 정도는 연장이 되면 도움은 됐을 텐데 말이죠. 뭐 최소한 더해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사실상 핵심적인 부분은 너무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네. 계약 기간 연장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기 보긴 힘들겠지만 예. 최소한의 역할은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는 사실은 이게 더 공방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네. 안 된다라는 의견이 강경하게 또 있었고 네. 해야만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이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도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월세 상한제는 굉장히 부작용만이 강조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작용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입하지 그것의 않기 긍정적인 위해서. 측면, 예. 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세계의 주요한 도시들, 뭐 뉴욕이라든가 베를린, 파리와 같은 도시들에서 이 임대료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왜 강화되고 있는지,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 가정된 그 부정적인 측면 사실은 모르거든요. 이게 시행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들이 이제 오를 것이다라고 가정한 연구만 사실 이번 국회에서 논의한 학술 연구에서도 수행되었고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원인들, 지금 전월세가가 너무 폭등을 해서 서민들이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는 많이 없고 사실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냐 네. 이 전월세가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네, 뭐 N포 세대라고 나타나는 청년 세대에서 대표적으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주택 가격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잖아요. 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재생산 구조, 인구 재생산 구조가 파괴됨으로써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실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민족의 자살이라는 저출산 양상으로 이 사회가 지금 그런 현상인데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할 그냥 냅두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너무 아니란 자세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
특위가 해야지 될 일들은 서민 주거 안정이었는데 네네. 이제 별로 안정이 안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을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월세 전환율 인하라는 것이요. 네네. 사실은 이게 재계약할 때라든지 또 네. 신규 계약할 때라든지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네. 하게 되면 혹시 네네. 전세 월세화가 더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월세 전환율 자체는 예. 뭐 전세 월세 그 가속화라는 것하고는 좀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아, 없고요. 네. 예, 계약 시나 계약 중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임대차가 지금 2년인데 예. 중간에 뭐 인상을 하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약 기간과 계약 기간 사이에는 이것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군요. 이게 굳이 네. 이제 전세 월세화를 가속화한다라고만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그렇죠. 그게 직접적인 예. 원인이 되긴 힘들죠. 네. 이 전월세난을 극복하기 위한 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박사님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사실 저는 지금 이제 논의가 되다가만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규제가 없이는 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소득 80% 정도의 가구는 연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는 게 국가 공식 통계에 의해서 나와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전세가 2억이었다가 2억 5천으로 오르거나 혹은 이제 3억으로도 오르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들이 빚을 내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전혀, 없는 예.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료를 상승할 수 있는 폭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예. 일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과 문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방정부에게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로.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은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네,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 경제주치 그리고 경제수사대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소입니다. 10살 그녀에겐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3살 터울의 쌍둥이 동생들과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아보는 건데요. 근영이의 쌍둥이 동생들은 각각 복합장애와 무연골 향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3아이를 키우고 있는 근영이 엄마는 하루 종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식구의 보금자리, 작은 단칸방에 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의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아대책에서는 근영이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실 1만 명의 산타를 찾습니다. 02544-9544, 02544-95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들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노무상담과 이슈 시간이고요. 노무법인 동인의 허영만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노동개혁 법안 정말 뜨겁게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서 제일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대립도 좀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기간제법하고 파견법 이 예. 두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예. 각각이 어떻게 통과돼야 좋은지에 대한 것도 좀 모르는 점도 있거든요. 예. 근데 먼저 지난달 16일에 국회 상정된 정부 여당안의 기간제법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노동 5법 중에서 예. 여야가 가장 대립이 심한 게 기간제법과 파견법인데 파견법이죠. 예. 그 내용 중에서 기간제법 중에서 별로 대립이 없는 것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명 안전과 연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기간제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박이나 항공기, 철도 이런 관련된 업무 중에서 생명과 안전과 밀접하게 된 업무 종사자. 네. 주로 이제 운전 관련돼서 항해나 이런 세월호 문제가 여기서도 나오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업무도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도록 이런 부분이 사유 제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장돼야지 된다라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예. 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횟수 이걸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2년 사용 기간 제한인데 그 안에서 횟수를 또 쪼개기. 쪼개나고 일명 예. 쪼개기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반복 갱신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2년의 범위에서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2년 안에 3회를 뭐 갱신해서 뭐 6개월씩 4번을 한다 그러면 이건 위반이 되겠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겠다. 그동안에는 이 과태료 부분이 없었던 건가요? 뭐 하더라도 2개월씩 1개월씩 24번도 가능한 네, 겁니다.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예. 부분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기간제 기간 연장이요. 예. 예, 이게 이제 2+2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가장 대립이 좀 심한 네. 내용인데요. 현행 기간제법은 사용기간 제한기간을 2년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이 되는 거죠. 네. 기간제로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용기간 2년은 제한하되 3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2년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2+2라고 네. 하는 건데요. 그리고 2년 후에 정규직으로 만약에 그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직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 이견이 많은 이견이 아주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이 4년제 비정규직을 만드는 것이다. 예. 아니면 숙련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노무사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안은 2년 사용 제한이 오히려 일자리를 2년 있다가 계속 사용 안 하고 네, 하니까 불안하게 한다. 예, 이런 논리입니다.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좀 엊그제 12월 7일 날 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 그 한국기술교육대학교과 함께 네. 지난달에 그 기간제 근로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뭐라고 하던가요? 발표된 내용입니다. 네.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는데 71.7%가 찬성했다고. 표본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20세에서 54세 61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과 했던 사람.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걸 이기곤 고용노동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서 기간제법이 개정되면 비정규직이 줄고 네. 정규직이 전환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안 볼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도 어제 노동경제학회에서 이런 부분을 발표해서 네. 홈페이지를 오늘 오기 전까지도 좀 들어가 봤는데 네. 설문조사 관련 내용이 아직 거기에 떠 있진 않아요. 아, 또 그래요? 어떤 대상으로 해서. 오. 그리고 또 자유 게시판도 뭐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지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어제 오늘 본 바로는 자유 게시판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폐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날 7일 날 예.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의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이 정부와 여당의 추진 중인 비정규직법, 기간제법 네, 네. 확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 2+2를 하기 위한. 예, 예. 표본수가 적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라는 지적이니까 뭐 가능하면 그런 내용을 좀 공개를 해서 네.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이런 안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더 오히려 확산한다라는 비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표본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표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난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파견법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근데 파견법에서는 어떤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나요? 파견법은 그 파견 업무 대상을 늘리는 건데요. 고령자, 네. 고소득자, 그다음에 흔히 제조업에서는 지금 파견 대상이 없었는데 뿌리산업
중심으로 6개 네. 그 업무와 관련돼서 파견 대상 업무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예.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도 노동계와 야당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파견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불가피하게 우리가 관행처럼 되었던 것인데 뿌리 산업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예. 좀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뿌리 산업 그러면 어떤 것이 6가지인가요? 그 주조, 금형, 용접, 표면 처리, 소성 가공, 열 처리 등 이런 거고요. 그래서 장비 납품 업무까지 허용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럼 되게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당연하게 그렇게 되겠죠. 뿌리 예. 산업 제조업 되니까요. 그래서 이 논리는 찬성하는 논리는 그러니까 추진하는 논리는 중소기업 인력난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예. 적극적으로 파견 법을 대상 업무를 늘리면 인력난이 해소될 거다. 당장에는? 뭐 그런 논리입니다. 논리 네. 자체가. 이게 맞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고령자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는 이제 어제 고용노동 장관님의 말씀에 따르면 중장년 일자리를 늘리는 거다. 이렇게 논리를 피면서 파견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의 일자리 자체는 늘어날 수가 있죠. 예, 당장은 예. 일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파견법 개정에 대해서 대상 업무를 늘리는 걸 비판하는 견해는 특히 제조업이 생산 공정을 파견 업무로 하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만을 가져다 준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게 되면 안정적인 일자리,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 일자리보다는 좀 불안정적인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라는 것이 대부분 장기 근속자 그렇죠. 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의 급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논리하에 파견법 그 대상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일종의 임금 피크제가 되는 예, 좀 그런 셈이기도 부분이 하죠. 좀 다 섞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계 측에서 제가 경영자의 마인드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기는 해요. 사실 경영자 마인드에서 본다면은 이런 것이 뭐가 문제냐. 예, 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안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예. 뭐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논리에는 그런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예.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수긍을 못하고 있거든요. 기간제 2+2가 되고 파견 대상을 늘리면 이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하여튼 제 주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무 상담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예. 텐데 2년 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걸 제가 정말 가까운 주변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2+2는 무슨 2년이나 지금 제대로 해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해라라는 얘기부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죠. 기관제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자세히 또 설명을 하다 보니 네. 이 상담 내용들은 못했는데 네.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많이 이해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무법인 동인의 허영만 노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내 돈을 사수하라. 경제수사대. 네, 금융감독원과 함께하고 있는 경제수사대 시간입니다. 저희 처음부터 계속 연결을 해주셔서 조성목 국장님, 서민금융지원국의 조성목 국장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국장님 목소리 듣는데요. 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과장이라고 강등시켰는데. 예, 그래가지고 금감원으로 전화 많이 온다면서요. 조성목 국장님 바꿔달라고. 그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네, 덕분에 유명해지셨어요.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신데 바쁘시죠 요즘?
네, 많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금감원에서 최근에 보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그 피해금 인출을 해갈 때 보니까요. CD기라든지 ATM 기기라든지 이게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 자금이 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인출 통로를 이제 차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새는 물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피해금 인출이 많이 발생했던 8개 은행에서 네, 358개 영업점 자료를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궁금해요 어딘지. 네, 예. 해봤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상치도 못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등 4개 지역에서 무려 94%가 이게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구요. 예. 네, 거의 다네요 이쪽에서.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예.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기범들이 근데 왜 이들 지역의 그 CD기나 ATM을 주로 이용을 하는 걸까요? 사기범들은 이제 자금을 인출하면 네. 바꿔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전상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 이 지역 그 옆에 환전 인출기를 통해서 인출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서울이나 인천은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이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일정 구 예를 들어서 몇 개 구에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 구, 아, 구로구, 예, 종로구, 예. 관악구 여기가 보면 그 환전업체가 많이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맞아요. 대림동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해외에 송금을 하려면 환전상을 받긴 찾게 되는데 네. 그 환전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은행 이용할 때보다 이제 수수료가 좀 싸고요. 네. 그 송금에 소요되는 기간도 이제 좀 짧게 걸리고 자료도 안 남을 수도 있겠죠? 하는 문제가 하는 이점이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환전하는 분의 신원을 확인 안 해요. 그러다 그럼 보니까 제일 좋아하잖아요, 사기범들이. 예, 그 신원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범죄 자금의 유출 통로로 이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들인가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이 50건 이상 예. 경기도 50건 이상 인출된 데는 특정 여기도 특정 지역이 몇 곳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안양, 수원 예. 이쪽입니다. 네. 안양, 수원, 시흥 이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 안산 이런 데도 네, 좀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예. 그쪽이 전체 한 72%를 차지합니다. 아, 그렇군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평구 네. 이쪽이 한 20건 이상 이렇게 인출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환전상들도 많고 중국으로 가져가기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이한 거는 대구거든요. 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왜 사기범들이 여기서 많이 현금을 인출을 거기는 해갈까요? 이제 근처에 이제 대형 공단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대형 공단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외국인들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특정 시나 구 이런 지역 피해금 인출이 집중된 지역이 가진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환전소가 많은 지역. 네. 그러니까 환전소가 많다는 얘기는 이제 외국인 거주자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역세권. 네. 역세권. 그리고 이제 근처 지하철 등 이동 수단이 편리한 지역. 빼가지고 빨리 달아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지역들이 주로 많이 피해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 돈을 뽑으면 주목을 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환치기로 인출한 피해금이 예. 불법 송금이 이제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네.
사실 이 보이스피싱도 이제는 정말 예전에는 어눌한 약간 좀 중국말이 섞여 있는 한국말로 하다가 이제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막 거는 것처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보이스피싱의 이 돈을 빼가는 인출책들도 너무 평범해서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떤가요? 이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예. 사실은 이제 그 여러 부류로 쭉 이렇게 자기 임무 분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 네. 인출책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인데 2인 1조로 보통 행동을 하고요. 네. 이 한 명은 이제 망을 보는 밖에서 망을 보는 예. 이런 형태. 그리고 이제 자기 정보가 아니고 돈을 지금 뽑아 갖고 가야 되니까 예. 휴대전화에 입력된 그런 그 메시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휴대전화를 주시하면서 이제 특히 그 CCTV에 노출이 안 되기, 얼굴이 노출이 안 되기 위해서 뭐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뭐 계속 거래를 한다든가. 아. 그리고 뭐 돈을 이렇게 인출을 했는데 거액을 인출했는데도 네. 뭐 확인을 안 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버린다든가 뭐 이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시민이 이런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다만, 될까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고 다발 그 지역에는 그 이제 스티커를 좀 붙여가지고요. 네. 그런 인출책 특징도 좀 붙여놓고 해가지고 예. 시민들의 그 신고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2로 신고를 해주시면 네. 그 즉시 그 사법 경찰관 분들이 이제 출동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연락해도 되나요? 물론 금감원에 연락하면 이제 경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네. 뭐 투입을 해드리고 경찰 금감원에 연락할 때는 1332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 조성무 국장님 굳이 찾지 말고요. 네. 근데 이 변두리 지역도 아니고 사실은 이 지역들 보면은 다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스티커 부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금감원에서 또 다른 대응책들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회사의 한 그 영업점이 ATM이거든요. 네. 인출도 하고 찾기도 하고 영업점 관리를 이제 좀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은행들이 다 이제 그 ATM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요. 뭐 수시로 이제 순찰도 돌고 네. 하면서 이제 그 이상 그 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이제 그 경찰에 신고해서 이렇게 체포하도록 하고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분석한 이런 정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지역에 어느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 이런 정보들을 이제 유관기관인 그 경찰청이라든가 한국은행과 이제 공유하고요. 네. 이들 지역을 집중 마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집중 마크 하겠다라는 말씀에서 굉장히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끝으로 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또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팁을 좀 몇 가지 주시겠어요?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네. 아직도 피해 당하시는 거 보면 뭐 검찰, 경찰, 특히 이제 금감원 과장까지도 사칭하는데 네. 뭐 아무리 높은 양반, 우리 대통령님을 사칭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네. 절대 그 누구를 사칭하더라 믿어서는 안 되겠고요. 예. 특히 요즘 유행하는 이제 그 현금 수취형, 네. 뭐 돈을 찾아서 어디다 넣어라, 냉장고에 넣어놔라. 뭐 예.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어놔라. 이런 거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네. 절대 그렇게 지시할 사람이 없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특히 연말이다 보니까 요즘엔 이제 대출 사기가 좀 유행입니다. 아. 전화로 해가지고 뭐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신용 등급을 이렇게 조작해서 올려줄 테니까 예. 뭐 전산 조작을 해서 이렇게 올려줄 테니까 전산 조작. 돈을 보내라. 오. 그래가지고 돈만 가로채갖고 달아나는 이런 수법들. 근데 그런 절대로. 수법들은 예. 신고가 또 늦은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대출이 되기를 또 눈꼽아 기다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연말에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사기범들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이라든가 그 한국 이지론을 통해서 네. 대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 국장님 목소리 생생경제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의 조성목 국장이었습니다.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5734님의 한 분이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